미국의 5월 실업률이 3.7% 상승했지만 일자리는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메디케어 파트 B를 통해 커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미국의 국가부도를 피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학자 융자금 탕감을 폐기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을 이끌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3.7%로 올라갔으나 일자리를 33만 9천 개나 늘리면서 고용시장이 다시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5월의 강한 고용 성적은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고용 냉각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열기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은 3.7%로 전달보다 0.2포인트 올라갔으나 여전히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한 달 동안 미국 경제에선 일자리를 33만 9천 개나 늘린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된 4월의 29만 4천 개 증가보다 더 늘어난 것이고 2월과 3월, 4월에 보였던 20만 명대 증가에서 30만 명대 증가로 더 강력해진 고용 성적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19만 개로 냉각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를 일축하고 훨씬 상회한 고용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5월의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설업이 2만 5천 명을 늘린 반면 광업은 3천 명을 증가시켰고 제조업은 2천 명을 줄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가장 많은 6만 4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5만 2천 명을 늘렸고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4만 8천 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수송 저장에서 2만 4천 명, 교육에서 2만 2천 명을 늘렸습니다. 소매업종에서 1만 2천 명을 늘린 데 비해 도매업종에선 1,000명을 증원했습니다. 재정활동에선 1만 명을 증가시킨 반면 정보업종에선 9천 명을 감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에서 7천 명, 주정부에서 1만 9천 명, 로컬 정부에서 3만 명을 늘려 이를 합해 5만 6천 명이나 증가시켰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치러온 연방준비제도가 10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5%까지 끌어올리면서 고용을 다소 냉각시키려 시도해왔으나 거의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일부는 물가 잡기에 시간이 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오래 가더라도 강한 고용이 유지되는 게 미국 경제의 불경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6월 14일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한 후에 7월 등 다음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으나 강력한 고용지표에 이어 13일 발표되는 5월 CPI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되면 6월 금리 동결이 다시 흔들릴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메디케어에서 마침내 파트 B를 통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를 7월부터 커버해주기로 결정해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은 FDA가 7월 6일 정식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인 리켐비부터 파트 B 가입자들에게 약값을 커버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더 약효가 좋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았으나 약값이 비싼 리켐비가 7월 초부터 메디케이드 파트 B에 의해 약값을 커버받게 돼 널리 이용되고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관할하고 있는 연방 CMS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FDA가 7월 6일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로 임시 승인했던 바이오젠사의 리켐비를 정식 승인하는 대로 메디케어 파트 B 가입자들에 대해 약값을 커버해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CMS는 다만 리켐비 약값을 커버받으려면 의료진에 의해 환자 데이터를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알츠하이머 협회에서는 이 등록 의무화도 부과하지 말아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켐비는 20년 만에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을 만큼 인지능력 쇠퇴를 지연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신약인데 그동안 메디케어에서 거의 커버해주지 않아왔습니다. 게다가 리켐비를 사용하려면 1년 약값이 26,500달러나 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지 못해왔습니다. 20년 만에 새로운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았던 바이오젠사의 리켐비는 초기 치매 환자들의 인지능력 쇠퇴를 27%나 늦춰주는 것으로 나타나 FDA가 올 1월 긴급 승인했으며 오는 7월 6일 정식 승인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 등 6,500만 명이 등록돼 있는 메디케어에서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의 약값을 커버해주면 새로운 치매 억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650만, 지구촌 3천만 명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 시니어들에게 치매 치료의 신기원을 열기 시작할 것이란 기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젠사가 새로 개발한 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리켐비 또는 리케인맵으로 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인지 능력이 쇠퇴하거나 초기 치매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들 1,8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상당한 의미 있는 약효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상 실험에 스스로 참여한 1,800명 가운데 신약을 복용한 사람들은 플래시보 가상약품을 복용한 이들보다 인지 능력 쇠퇴가 27%나 늦춰졌다고 바이오젠사는 밝혔습니다. 회사 측 데이터에 따르면 임상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신약을 6개월 복용한 시점부터 인지 능력 쇠퇴가 늦춰지는 효과를 뚜렷하게 보기 시작해 실험 기간인 18개월간 복용했을 때 최대치로 27%나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젠사는 이와 함께 뇌출혈이나 뇌부종을 앓던 환자들이 복용해도 부작용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미국 내에만 650만 명, 지구촌에는 3천만 명에 달하며 잠재적 환자들까지 합하면 엄청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을 담은 재정 책임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도 63대 36으로 최종 승인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쳐 미국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공식으로 피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51명 중 46명과 공화당 상원의원 17명이 가세해 상원 60표 장벽을 넘겨 수정안들을 11개나 부결시키고 하원 가결안대로 최종 승인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서명 발효시켰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이른바 엑스데이트인 6월 5일을 사흘 앞두고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를 피하는 정치 드라마를 마쳤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안을 담은 99쪽의 재정 책임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가결된 지 만 하루가 지난 1일 밤 11시 직전 연방 상원 표결에서 찬성 63, 반대 36표로 최종 승인됐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63, the nays are 36. The 60-vote threshold having been achieved, the bill is passed. 상원 표결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과 민주계 무소속에서 46명, 공화당에서 17명 등 63명이 찬성한 반면에 민주당 4명, 민주계 무소속 1명, 공화당 31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루 전인 31일 밤 연방 하원에서 찬성 314, 반대 117표라는 압도적인 초당적 지지로 가결하는 것에 비하면 연방 상원에서는 마의 60표 장벽을 겨우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민주공화 양당의 다수로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어 수정안들을 11개나 부결시키고 하원 가결안을 그대로 최종 승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수정되면 하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표결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엑스데이트를 넘겨 국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었으므로 11개의 수정안들을 표결하되 모두 60표에 미달해 부결시키는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슈모 민주당 상원 대표는 디폴트라는 징벌에서 미국을 구해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We've saved the country from the scourge of default. We may be a little tired, but we did it. 조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사람은 없으나 이번 초당적인 합의는 미국 경제와 미국민들을 위한 큰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이든 메카시 합의를 담은 재정책임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돼 첫째, 미국의 국가부 제한도는 내년 선거 직후인 2025년 1월 2일까지 쓸 수 있도록 올라가게 됩니다. 올 1월 19일 넘어선 국가부 제한도 31조 4천억 달러에서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2025년 1월 2일까지는 미국 정부가 돈을 더 빌릴 수도 있고 지출할 수도 있게 돼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는 2년간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둘째, 대신에 오는 10월 1일 시작되는 2024 회기년도 연방 예산에서는 국방비를 백악관 요청만큼인 3%를 올리고 비국방 국내정책 예산은 IRS 증액분에서 214억 달러를 전용해 올해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하게 됩니다. 2025 회기년도에는 국방비와 국내정책 예산을 합해 1% 인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2033년까지 10년간 연방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 감축하게 된다고 미 의회 예산국 CBO가 추산했습니다. 셋째, 푸스탬프 수혜자들에게 3개월 이상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월 80시간 일하거나 직업교육받도록 하는 노동의무 연령이 49세에서 54세로 확대되는 반면 예외 대상에 재향군인 홈리스 피플이 추가돼 이용자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7만 8천 명 늘어날 것으로 CBO는 내다봤습니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노동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60만 명의 상실을 막아낸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넷째, 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평균 4.5년 걸리고 있으나 이를 속성 처리키로 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버지니아를 잇는 303마일의 천연가스 송유관 공사를 놓고 환경보호론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 4천만 명 이상에게 학자 융자금을 1인당 $10,000에서 $20,000까지 일괄 탕감해 주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를 폐기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6월 말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고 비토를 뒤집지는 못할 게 분명해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징적인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융자금 탕감 조치가 무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민 4천만 명 이상에게 학자융자금 가운데 1인당 $10,000, 펠 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으면 $20,000까지 일괄 탕감해주겠다는 바이든 탕감안은 6월 말에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운명이 최종 결정됩니다. 연방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파 대법관 6명이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의 탕감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무산시킬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듯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폐기하라는 결의안이 공화당 하원은 물론 민주당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은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2, 반대 46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 또는 민주계 무소속 상원의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조 맨신, 존 테스터, 크리스텐 시네마 상원의원 등 3명이 공화당 상원의원의 가세에 탕감계획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218, 반대 203으로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을 취소하라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도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공화당 하원의원 다수의 가세에 탕감 조치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학자융자금 탕감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연방 의원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10년간 4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해서 그만큼 연방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또 8월 말에 끝나는 학자융자금 월 상한의 유예도 3년여 만에 완전 종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거부권까지 일축시킬 수 있는데 간신히 과반 지지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6월 말 대통령이 학자융자금을 일괄 탕감해줄 법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진행 또는 무산이 판가름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학자융자금 탕감 계획의 폐기 결의안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지면서 이를 의식한 상징적인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을 이끌 초대 청장에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공식 임명됐습니다. 차관급인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 기용된 이기철 청장은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외무고시 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고 LA 총영사를 지내 미주한인사회 사정에 밝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미주한인 260만 명을 비롯해 750만 재외동포 정책을 주관할 초대 재외동포 청장에 베테랑 외교관 출신 이기철 전 LA 총영사가 공식 임명 발표됐습니다.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을 처음 이끌게 된 이기철 초대 청장은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난 올해 65세입니다.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85년 외무고시 19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대북정책과장, 아중동국 심의관, 재외동포 영사국 심의관, 조약국장, 국제법률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어 네덜란드 대사, 재외동포 영사대사, LA 총영사 등을 지냈습니다.
외교부에서 퇴임한 뒤 2018년 5월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조현동 신임 주미대사도 외무고시 19회로 나와 있어 이기철 신임 재외동포청장과 동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 영사대사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LA 총영사를 지내 260만 미주 한인들의 사정에 밝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초대 재외동포청장의 적임자로 발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영사국 심의관으로 일하던 2009년 3월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진 예멘 테러 사건 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다가 탑승 차량이 자살폭탄 테러 공격을 받았는데 아슬아슬하게 비껴간 일화도 갖고 있습니다. 한때 초대 재외동포청장의 신모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보도됐다가 이기철 청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발표가 미루어지다가 재외동포청의 출범 직전에나 공식 임명됐습니다. 미주 한인을 중심으로 재외동포들의 오래된 수건이었던 재외동포청은 6월 5일 공식 출범하는데 본부는 인천에 두고 재외동포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됐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